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다. 당신이 선택한 옷, 매일 반복하는 말버릇, 돈에 대한 태도,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감정들,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무의식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잠재의식을 바꾸는데 몇 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단 5일, 제대로만 한다면 충분하다. 집중된 의도와 감정에 일관된 루틴이 결합되면 단 5일만 해도 뇌는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기 시작한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뉴런의 가소성이라 부른다.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다. 단 조건이 있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집중과 몰입이 필요하다. 첫째, 감정의 고리를 끊는다. 잠재의식은 기억에 감정이 묶인 형태로 존재한다. 특히 강한 감정일수록 오래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바꾸고 싶은 삶의 패턴은 사실 바꾸지 못한 감정의 패턴이다. 첫째 날은 그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지금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하나의 기억을 꺼내 적는다. 그때 그 사람에게 들었던 말, 실패했던 순간, 부끄러웠던 그날의 나, 그 기억에 대해 느꼈던 솔직한 감정, 분노, 수치심, 슬픔을 자세히 적는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쓴다. 나는 이 감정을 오늘로써 놓아준다. 나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다. 다시 한번 이 말을 되새기며 눈을 감고 10분간 깊은 숨을 쉰다. 숨을 들이쉬며 그 감정을 떠올렸다가 숨을 내쉬면서 그 감정을 놓아준다. 나는 나를 괴롭혔던 내 과거를 오늘로써 놓아준다. 나는 나를 괴롭혔던 내 과거를 오늘로써 놓아준다. 이 첫날이 중요한 이유는 잠재의식은 빈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채워넣기 전에 먼저 비워야 한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둘째, 새로운 나를 각인한다. 이제 빈 공간에 새로운 자기 정의를 각인할 시간이다. 우리는 보통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라 습관적인 반복에서 나온 결과일 뿐이다. 둘째 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선언하라. 나는 오늘 새로운 나를 선택한다. 나는 오늘 새로운 나를 선택한다. 정말 단순하지만 이 말은 잠재의식의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거울 앞에서 이와 같은 확언을 21번 외친다. 잠재의식은 지속과 감정을 통해 각인된다. 반복이 많을수록 잠재의식은 그것을 중요한 정보로 간주한다. 겨우 3-4번 반복하는 것은 의식 수준에서 끝난다. 10번 이상 반복해야 무의식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20번 이상이면 집중도가 오르며 감정과 연결된 채 각인이 시작된다. 단순 반복이 아닌 의식적 선택과 감정 에너지가 들어간 21회의 반복은 잠재의식에 이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야 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다. 감정이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라. 느낌이 들기 시작할 때 잠재의식은 반응하기 시작한다. 셋째, 뇌를 속인다. 잠재의식은 진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건 뇌과학이 증명한 사실이다. 운동선수들이 실제로 연습하지 않고 상상만으로 근육 반응이 향상된 실험이 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마치 오늘인 것처럼 살아보라. 눈을 감고 그 하루를 영화처럼 상상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느끼는 기분,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 당신의 웃음소리, 생생한 감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느낀다. 냄새, 날씨, 맛, 감촉까지. 그리고 그 모든 장면 속에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느껴야 한다. 잠재의식은 감정이 깃든 상상에 강하게 반응한다. 이때 뇌파는 알파파로 내려가며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든다. 눈을 감고 15분 이상 마치 실제처럼 몰입한다. 이 몰입의 깊이가 깊을수록 잠재의식은 이것이 진짜 나의 삶이구나 하고 학습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현실이 서서히 따라오기 시작한다. 넷째, 받아들이는 선언을 한다. 넷째 날에는 잠재의식에게 강한 확신을 다시 주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나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확언은 그냥 반복이 아니다. 에너지를 실어보낼 수 있는 감정의 메시지이다. 그리고 원하는 나의 미래를 쓴다. 종이에 자신이 원하는 문장을 100번 써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써야 한다. 중요한 점은 기계적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쓰는 동안 받아들이는 감정에 집중한다.
하루 100번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하지만 이 반복은 잠재의식의 벽을 허물고 감정을 움직여 당신의 내부에 새로운 표준을 만든다. 다섯째, 잠재의식과 화해하라. 잠들기 전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때 뇌파가 세타파 상태로 진입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잠들기 직전이 암시의 황금 시간이다. 이 시간이 잠재의식이 가장 열려있는 시간이다. 어떤 메시지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불 끄기 전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하라. 이제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선택한 미래로 나를 이끌어줘서 고맙다. 너는 언제나 나의 편이었음을 안다. 감정을 담아 5분간 반복하며 그대로 잠든다. 그냥 그대로 그 감정 속에서 잠이 든다. 이날이 바로 당신과 당신의 내면이 동맹을 맺는 날이다. 5일이 지났다. 세상이 극적으로 변하진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 당신의 인식, 당신의 시선, 그리고 당신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바뀌었을 것이다. 잠재의식은 단 한 번의 감동, 단 한 번의 몰입으로도 방향을 바꾼다. 당신이 5일 동안 매일 한 걸음씩 자기 자신에게 다가갔다면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잠재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감정, 선택, 행동의 방향이 달라졌다면 그것이 변화의 신호다. 사람들은 현실이 바뀌어야 나도 바뀐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거꾸로다. 내가 바뀌면 그에 맞는 현실이 따라오게 된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기로 선택할 것인가? 빛의 속도는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 이 속도는 지구를 1초에 무려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생각은 이보다도 빠르게 진동하며 실시간으로 우주의 정보를 전달한다. 소리는 초속 약 340m로 퍼진다. 생각은 소리보다 93만 배 빠르게 퍼진다고 알려져 있다. 생각은 곧 파동이며 파동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실체를 만든다. 생각은 형태가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물질이 고정된 형체를 가졌다면 생각은 무형이지만 끝없는 파동으로 퍼져나가는 힘을 가진다. 우리가 무심코 떠올린 하나의 생각이 눈앞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삶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뒤바뀐다. 우리는 단지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강력한 힘을 과소평가해왔다.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모든 현실은 결국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생각은 우리 몸세포에 영향을 주고 감정을 형성하며 말과 행동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이 생각에서 출발한 진동은 우주의 동일한 파장과 공명하며 끌어당긴다. 생각은 곧 창조다. 우리는 하루 평균 6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중 대부분은 반복되는 생각이고 그중 다수는 어제와 같으며 상당수가 부정적이다. 이러한 반복된 사고가 바로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패러다임은 우리의 현실을 결정한다. 패러다임이란 잠재의식에 뿌리내린 신념과 습관, 감정의 집합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새로운 결심을 하고도 왜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 이유는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냉난방기의 온도 조절 장치처럼 패러다임은 우리 삶의 설정값을 조절한다. 목표를 세우고 의욕적으로 시작하더라도 결국 다시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의식은 현재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잠재의식은 자동으로 반응하는 내면의 구조다.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작동하며 우리의 말, 표정, 행동까지 결정하고 있다. 그 잠재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하다.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는 반복이다. 원하는 이미지를 매일 보고, 말하고, 듣고, 느끼는 것이다. 이 반복은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고 점차 잠재의식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두 번째는 감정이다. 생각에 감정이 실릴 때 잠재의식은 더욱 강하게 반응한다. 나는 성공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마치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보아야 한다. 감정은 진동의 질을 결정한다. 우리가 내보내는 진동은 지금 내면에서 활성화된 감정의 진폭이다. 기쁨, 감사, 사랑과 같은 고진동 감정은 더 풍요로운 현실을 끌어오고 두려움, 불안, 분노 같은 저진동 감정은 부족함과 고통을 끌어당긴다. 당신이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지 관찰해보라.
그 감정이 바로 당신의 현실을 만드는 씨앗이다. 세 번째는 확신이다. 의심은 진동을 깨뜨리고 흐름을 방해한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믿는 척해야 한다. 그러나 반복되다 보면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린다. 잠재의식은 결국 그 믿음을 중심으로 현실을 재구성한다. 우주의 법칙은 정확하다. 같은 진동은 같은 진동을 끌어당긴다. 당신이 진심으로 풍요로움에 머물면 현실도 그에 맞춰 반응한다. 이 법칙은 사람, 사건, 기회라는 형태로 구현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정 바라는 삶이 있다면 그 삶에 걸맞는 진동 상태로 지금부터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주파수를 올리는 법이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명상과 확언으로 시작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이러한 자기 암시는 단지 기분 좋은 말이 아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신호를 보내는 매우 과학적인 행위이다.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우리가 진심으로 상상하고 반복하면 그것은 결국 현실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행동이다. 생각과 감정만으로 현실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그 감정이 만들어내는 확신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시작된다. 생각이 감정이 되고 감정이 진동하며 행동으로 옮길 때 현실이 바뀌는 것이다. 이 순환 구조가 깨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유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 생각에 감정을 넣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기 때문에 현실은 그대로인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외부 상황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다. 그러나 모든 현실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생각, 감정, 행동의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어떤 생각을 자주 하며 그 생각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그 감정이 어떤 행동을 이끌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자문해보라.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바꿔야 할지도 명확해진다. 감사의 힘은 바로 진동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당장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라.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회가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떠올려보라. 감사를 말하는 순간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우주의 흐름이 바뀐다. 이 모든 과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의 생각이라도 의도적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점차 현실은 변하기 시작한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현실이 바뀐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새로운 진동으로 삶을 재창조할 수 있다. 생각은 곧 현실이다. 정말 단순하지만 이 위대한 진리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것을 참았다.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꾸준하게 참았다. 그리고 그 참음의 결과가 백만장자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매일 한다. 익숙하게, 습관처럼 아무렇지 않게 한다.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른다. 엠마리 사바스는 백만장자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말한다. 일상에서 가장 흔한 유혹을 참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미 백만장자이거나 앞으로 백만장자가 될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스킬이 있는 게 아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놀랍도록 단순하다. 그 단순한 길목마다 모두가 넘어가는 유혹이 있을 뿐이다. 그 유혹을 참아낸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 유혹에 매번 진 사람은 가난한 삶을 반복한다. 부자는 지갑을 열기 전에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지갑으로 해결한다. 기분이 그저 그러면 커피부터 시키고, 기분이 좋거나 짜증이 나면 배달앱부터 연다. 외로우면 온라인 쇼핑을 뒤적인다. 한 잔의 커피, 한 번의 택배, 한순간의 해소가 마치 위로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미래에서 돈을 끌어다 오늘의 감정 해소에 소비하는 것이다. 반면 부자는 감정 소비를 참는다. 가난한 사람은 기분에 따라 소비하고 부자는 원칙에 따라 소비한다. 감정은 흘러가는 것일 뿐 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지갑이 가벼운 사람일수록 마음은 더 흔들린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늘 돈으로 그 대가를 치른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만이 돈도 지킬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충동적으로 돈을 쓰지 않는다. 주식이 올라서 기분 좋다고 치킨을 시키지도 않고 외롭다고 명품 가방을 검색하지 않는다. 돈은 감정을 해소하는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자원임을 안다. 소비로 감정을 덮는 순간 통장은 말라가고 삶은 더 공허해진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빨리 만족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다릴 줄 알고 쌓을 줄 알고 숙성시킬 줄도 안다. 즉시 결과를 원하면 즉시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 부자들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진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뭔가 사고 싶으면 24시간을 기다려보라. 그리고 다시 묻는다. 그게 진짜 필요한가? 아니면 기분 탓인가? 톰 코리는 이 원칙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재정 지출을 40% 줄였다고 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다. 자기 삶의 에너지 방향을 명확히 조준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남의 인생을 보며 자기 수준을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 SNS에서 누가 차를 바꿨다, 어디를 갔다, 어떤 옷을 입었다. 그 순간 나의 삶은 작아지고 초조함은 커진다. 초조함은 과소비를 부르고 과소비는 남을 흉내내는 삶으로 바꾸어 버린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만 산다. 지금 하고 싶은 것, 지금 사고 싶은 것, 지금 먹고 싶은 것. 매 순간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계획은 매번 무너지고 통장의 돈은 채울 새 없이 빠져나간다. 부자는 유예한다. 사고 싶어도 하루를 두고 본다. 하고 싶어도 한 주를 지켜본다. 급한 결정은 나중에 가장 큰 후회를 남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루만 참아도 사고 싶은 마음은 사라진다. 부자는 즉흥의 유혹을 참아내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중독에 무너진다. 스마트폰, 게임, SNS, 야식, 수다, 과한 음주. 중독은 인생을 바깥에 뺏기는 것이다. 무의식적인 반복은 자존감마저 무너뜨리고 시간과 체력을 동시에 낭비시킨다. 부자는 그 시간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부자는 자기 통제력이 강하다. 습관을 스스로 설계하고 쓸모없는 자극에는 의도적으로 멀어진다. 하루 2시간의 SNS만 줄여도 일주일이면 독서 한 권이다. 한 달이면 기술 하나를 배울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빨리 결과를 원하고 금방 끝날 것을 찾는다. 그래서 쉽게 시작하고 쉽게 포기한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늘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 수준을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부자는 느려도 계속 간다. 조급하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 매일 작은 걸 반복하고 작은 배움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1년, 3년, 10년 쌓는다. 성공은 대단한 한 방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다. 지루한 반복을 견딘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바로 성공이다. 부자는 타인의 삶을 구경하되 자신의 템포를 유지한다. 남과 다른 속도로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용하고 단단하다. 표면의 화려함보다 본질의 두께를 본다. 비교는 본질을 흔들고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절대 큰 부를 이룰 수 없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간다. 백만장자들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사실 남의 속도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더 많다.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 한 장으로 절대 내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남을 기준으로 삼지만 부자는 어제의 나를 기준으로 삼는다. 나의 기준, 나의 템포, 나의 루틴만 본다. 차바스는 이걸 초점의 기술이라고 부른다. 비교하지 않는 만큼 자신에게 몰입할 수 있다. 몰입하는 만큼 내 삶은 점점 더 자유로워진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지만 부자는 말 대신 메모를 습관화한다. 말보다 기록을 믿고 불만보다 앞으로의 계획을 먼저 꺼낸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돈도 조심하고 말을 줄인 사람이 경청할 줄 알며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영향력을 키운다. 오늘은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번 달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돈 관리를 시작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이다.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백만장자들은 남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솔직하다. 현재 내 상태, 현재 통장 잔고, 현재의 소비 습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서부터 전략을 짠다. 또 하나 있다. 가난한 사람은 몸을 함부로 다룬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밤에 몰아서 일하고 낮에는 항상 멍하다.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흐려지고 정신이 흐려지면 판단에 오류가 일어난다. 체력을 무시한 부자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자들은 체력을 관리한다. 생산적인 루틴을 만들고 꾸준히 걷고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난다. 몸이 깨어 있어야 생각도 깨어 있는 법이다. 그리고 생각이 깨어 있어야 흔들림 없이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
결론은 이렇다. 불을 쌓는 능력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유혹을 참아낸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필연의 결과인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낼 차례다. 돈이란 무엇인가? 돈은 거울이다. 당신은 무엇을 비추고 있는가?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쫓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다스리는가? 우리는 늘 돈을 원하면서도 돈에 대해선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폴 포돌스키는 말한다. 돈을 이해하지 못하면 돈이 당신을 지배하게 된다. 이제부터 돈의 본질을 꿰뚫고 부자들이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는지 들여다보려 한다. 부의 전략 수업. 돈은 단지 지폐나 숫자가 아니다. 돈은 감정이다. 돈은 생각이고 감정이며 선택이다. 돈은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대상이다. 돈을 벌면 자존감이 오른다. 돈을 잃으면 세상이 무너진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본질이다. 불안, 탐욕, 질투, 허영. 이 감정들이 우리를 돈에 매달리게 만든다. 그렇기에 돈을 다스리는 일은 감정을 다스리는 일과 같다. 돈을 이해하려면 자신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돈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다.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왜 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도 모르고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다가 자신을 잃어간다. 포돌스키는 말한다. 당신의 재무상태표는 당신의 자아를 보여준다. 지갑 속 잔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을 바라보는 당신의 태도, 선택과 습관, 우선순위가 당신의 내면을 말해준다.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소비에 내가 약한지를 아는 것이다. 어떤 말에 혹하고 어떤 상황에서 충동을 느끼는지 아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돈을 다스릴 수 있다. 돈은 나를 시험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가진 1,000만 원이 나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 돈을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가? 가난한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쉽게 휘둘리며 돈을 운용하는 법을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가난이 반복되는 것이다. 돈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바꾸는 것이 첫 시작이다. 돈은 내가 해결해야 할 내면의 과제를 드러낸다. 돈은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을 흔든다. 욕망, 두려움, 결핍감, 자존감, 죄책감. 포돌스키는 말한다. 돈은 심리적 무의식을 밖으로 드러내는 도구다. 누군가는 돈을 가지면 우월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돈이 많으면 죄책감을 느낀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허세를 부린다. 이 모든 건 어린 시절의 기억, 부모의 말, 사회의 기준 속에서 형성된 돈에 대한 감정 패턴이다. 돈을 공부하는 것은 경제 공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포돌스키는 말한다. 돈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선 심리적인 문제도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부족한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하는 마음. 그것들을 인정하고 조율할 때 비로소 돈은 도구가 된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도구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부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움직인다. 많은 사람이 안정된 월급, 안전한 선택, 확실한 미래를 원한다. 그러나 세상에 절대적인 안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포돌스키는 러시아의 붕괴 속에서 경제의 본질을 보았다. 어제의 부자가 오늘의 파산자가 되고 오늘의 소시민이 내일의 억만장자가 되는 시장. 그 혼란 속에서 그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기회의 다른 이름이다. 부자들은 확실한 것을 찾지 않는다. 오히려 혼란 속에서 기회를 읽는 눈을 키운다. 시장에는 늘 공포와 탐욕이 존재한다. 부자는 공포가 클 때 들어가고 탐욕이 넘칠 때 빠져나온다. 이것은 감정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훈련이며 이성의 승리다. 부자들은 불확실성을 예측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는 시스템을 만든다. 분산 투자, 현금 흐름, 다양한 수입원. 이것들은 운이 아니라 의도된 전략으로 가능한 것들이다. 돈은 상징이자 선택의 결과다. 돈은 사회에서의 위치를 상징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한다. 자동차, 시계, 명품, SNS 사진들. 그러나 진짜 부자들은 다르게 산다. 그들은 조용하다. 겉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돈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이다. 진짜 부자는 돈을 소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돈을 움직인다.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든다. 돈이 돈을 벌어오게 만들고 자신은 생각하고 기획하는 데 집중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다. 부자들은
돈이 바로 선택이 축적된 결과임을 안다. 한 끼의 식사, 한 번의 지출, 한 번의 계약이 모여 인생을 만든다는 걸 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두르지 않는다. 긴 안목으로 선택한다. 돈은 인격의 시험지다. 불을 쥐게 되었을 때 사람은 진짜 본 모습을 드러낸다. 돈이 없을 때는 검소해 보였던 사람이 돈이 생기자 방탕해지기도 한다. 반대로 부자가 된 이후에도 초심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부는 그 사람의 철학을 반영한다. 당신의 돈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그 지출의 방향이 당신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다.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돈의 흐름에 철학을 담을 줄 아는 사람이다. 진짜 부자는 누구인가? 통장에 몇 억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은 뒤에도 수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가? 포돌스키는 말한다. 부자는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내가 무엇을 창조하는가에 대한 주도권이 내게 있는 상태가 진짜 부다. 결국 부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진짜 부자들이 말하는 돈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돈은 자유를 위한 수단이다. 돈은 자유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다가 오히려 자유를 잃는다. 매일 출근은 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 돈을 벌지만 매달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갚느라 마음의 여유는 없다. 포돌스키는 이렇게 말한다. 진짜 부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자유란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무엇을 할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진짜 부다. 돈은 그 자유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돈을 잘못 다루면 오히려 내 삶을 얽어매는 올가미가 된다. 돈을 벌면서 동시에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부자가 되려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다. 부자들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부자는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10,000원을 아끼기 위해 2시간을 쓰고 부자는 2시간을 아껴서 미래에 100만 원을 번다. 몇 년 뒤에는 이런 차이가 쌓여 걷잡을 수 없는 격차로 벌어진다. 포돌스키는 부자들의 사고방식에서 시간의 레버리지를 강조한다. 시간은 곧 복리다. 부자는 투자도 시간 단위로 생각한다. 오늘 한 선택이 1년 뒤, 10년 뒤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보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 쌓이는 가치로 만든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 자산이다. 돈은 명확한 원칙 위에서만 살아남는다. 부자들은 돈을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다룬다. 아무리 욕심이 나도 원칙을 벗어난 투자는 하지 않는다. 아무리 손해가 나도 원칙을 어기지 않는다. 유혹 앞에서도 감정보다는 구조를 따른다. 부자들은 말한다. 돈은 사라져도 시스템은 남는다. 즉, 그들은 실수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둔다는 뜻이다. 투자의 기준, 소비의 한도, 리스크에 대비하는 플랜. 이 모든 것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원칙에서 나온다. 원칙 없는 부는 쉽게 흔들린다. 로또 당첨자가 5년 안에 파산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돈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나는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돈이 나를 데리고 가는가? 내가 돈을 데리고 가는가? 돈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유력한 요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운용하며 어떤 의미로 쓰느냐는 것이다. 돈이 내 인생의 하인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인가? 그 선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생각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따진다. 10,000원짜리 커피를 보면 비싸다고 생각하고 할인된 제품을 보면 싸다고 느낀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작 돈을 쓸 때 그 돈의 가격을 따지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산다. 금리는 연 6%다. 그러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이자로만 180만 원을 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80만 원을 가격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이자를 그냥 나가는 돈쯤으로 생각한다.
돈을 빌리면 원금을 갚는 건 당연하다고 여겨도 그 이자가 시간의 대가라는 사실은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부자는 다르다. 그들은 돈을 사용할 때 항상 묻는다. 이 돈을 지금 쓰면 나에게 어떤 기회가 사라지는가? 이 돈을 어디에 두면 가장 효율적인가? 이 질문의 핵심은 금리에 있다.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정확히는 시간을 빌리는 비용이다. 이자는 돈을 빌리는 대가가 아니라 미래를 미리 쓰는 비용이다. 지금의 돈을 미래에 갚기 위해 치르는 대가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순간 우리는 그 돈을 쓰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은행에 예금을 넣었을 때 이자를 받는 것도 내 돈을 빌려준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이 단순한 원리를 모르면 평생 돈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 예전엔 몰라도 살 수 있었다. 금리는 뉴스에 나오긴 해도 내 일이 아니라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금리가 실생활을 흔든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자만 올라간다. 예전엔 100만 원이던 이자가 200만 원이 되었다는 말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다.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금리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꾼다. 부동산, 주식, 소비, 투자, 환율까지 모든 경제활동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다. 그렇다면 금리가 오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대출이 부담스러워진다. 이자는 올라가고 월 상환액도 많아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줄인다. 시장에 돈이 덜 풀린다. 둘째, 안전자산에 돈이 몰린다. 예금이자도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돈은 수익률 대비 안전을 따진다. 그래서 자산시장,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은 위축된다. 셋째, 돈의 속도가 느려진다.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고 기업들은 현금을 쥐고 있는다. 그래서 실물 경기마저 위축되기 시작한다. 이 반대가 바로 금리 인하일 때다. 대출이 싸지고 사람들은 지갑을 연다. 기업은 공장을 짓고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띈다. 돈의 흐름은 금리 하나로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부자는 금리를 민감하게 본다. 그들은 단순히 요즘 이자 좀 오르네라고 말하지 않는다. 금리를 보며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대출 전략을 바꾸고 심지어 사업 확장 시기를 다시 조율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금리가 1% 오르면 수익률이 2~3% 이상 깎일 수 있다. 왜냐하면 투자자는 대출을 끼고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매달 손에 남는 돈, 즉 순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월세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자가 오르면 현금 흐름이 줄어든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자산을 압축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반대로 금리가 낮을 때는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를 쓴다. 대출을 활용해 자산을 늘리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렇다. 금리는 복리와 연결된다. 복리의 힘은 시간과 금리, 이 두 요소가 만들어낸다. 이 두 요소는 가난한 사람에겐 적이지만 부자에겐 최고의 친구다. 복리 10%와 5%의 차이는 단순한 배가 아니다. 30년 후에는 4배가 넘는 차이를 만든다. 복리를 모르면 시간을 그냥 소비한다. 하지만 복리를 아는 사람은 시간을 투자한다. 복리의 기초는 바로 금리이다. 복리는 단순한 이자의 합이 아니라 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다. 예를 들어 연 10% 복리로 10년을 굴리면 단순히 100%가 아니라 약 160% 수익이 난다. 부자는 이 복리의 마법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항상 묻는다. 지금의 금리와 내 자산의 수익률은 얼마나 차이 나는가? 어디에 두면 복리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 투자 수익률은 지금의 금리보다 높은가? 예금이 4%인데 내 투자 수익률이 3%라면 손해다. 그냥 은행에 넣는 게 낫다. 하지만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 기분과 느낌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부자는 감정으로 돈을 쓰지 않는다. 금리라는 기준을 두고 판단한다. 기준이 없으면 흔들린다. 하지만 금리를 알면 기준이 생긴다. 그래서 금리를 아는 사람은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은 어떻게 금리를 활용해야 할까? 첫째,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비교하는 습관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출을 받을 때는 총이자 비용을, 예금할 때는 실질 수익률을 따져야 한다. 둘째, 금리 사이클을 이해해야 한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소비보다 절약을, 투자보다는 현금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셋째,
금리를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 뉴스를 분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발표, 시장금리의 변화, 채권금리 흐름 등을 따라가다 보면 흐름이 보인다. 넷째, 금리가 단순히 경제 뉴스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작은 습관이 결국 부를 만든다. 전세 보증금, 주택담보대출, 심지어 신용카드 할부까지도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금리를 모르면 그 작은 수치가 나중에 큰 구멍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금리는 돈의 언어이다. 금리를 모르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금리를 보면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보인다. 부자는 먼저 금리를 보고 지금이 움직일 타이밍인지부터 계산한다. 가난한 사람은 상황이 벌어진 뒤에야 급하게 대응한다. 부자는 변화를 준비하고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야 후회를 남긴다. 부자가 되고 싶거든 이제부터 금리를 유심히 살펴봐보자. 그 입 다물라. 이 말은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 아니다. 이건 내 삶을 지키기 위한 한마디 경고다. 말은 칼보다 빠르고 독보다 오래 남는다.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고 말 한마디로 관계가 무너진다. 입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인생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임스 앨런이 말했다. 말은 생각의 외부 표현이며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말은 생각의 결정체이며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힘이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없이 듣는다. 그 사람 말 때문에 망했대. 그 사람 주둥이 잘못 놀리는 바람에 인생 망쳤대. 그동안 살아오면서 상대방이 하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계를 끊어야 했던가.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사람은 말로 관계를 맺고 말로 관계를 끊는다.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결정적인 실망이 된다.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평생의 기억이 되고 마음의 흉터가 되어 돌아온다. 무질서한 말은 칼보다 더 깊이 찌른다. 칼은 상처를 남기지만 말은 영혼을 찌른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사과를 한다고 해도 상처는 오래 남는다. 몸의 상처는 아물지만 말의 상처는 10년이 지나도 남는다. 그때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은 우리를 밤마다 되새기게 만들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인생의 결정을 흐리게 만든다. 그러므로 혀를 길들이는 것은 지성을 넘어선 인격의 훈련이다. 제임스 앨런은 말한다. 조심스러운 생각은 조심스러운 말을 낳고 조심스러운 말은 평화로운 삶을 만든다. 말은 행동의 씨앗이고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서 나를 찾아온다. 나이 들수록 말이 무거워져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책임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젊었을 땐 무지해서 용서받는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말실수는 무지가 아니라 인격의 결함으로 간주된다.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 된다. 말이 가볍다는 건 생각이 가볍다는 것이고 생각이 가볍다는 건 사람을 쉽게 무시한다는 것이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에너지 파동이며 기록이고 실체다. 말은 생각의 열매이며 생각은 곧 운명이기 때문이다. 앨런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고 말하는 대로 변한다. 즉, 내가 뱉는 말이 곧 나의 미래다. 하루에도 수백 번 하는 말, 귀찮아, 짜증나, 못하겠어. 이와 같은 말들은 자신도 모르게 내 삶의 중심을 무너뜨린다. 반대로, 괜찮아, 할 수 있어, 좋아질 거야. 이런 말은 스스로를 다시 일으키는 강한 에너지가 된다. 제임스 앨런은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을 무너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말은 인간이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반영한다. 말은 입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아직도 말조심을 못하는가? 이 질문은 당신은 아직도 어른이 아닌가와 같은 말이다. 그런데 여전히 가볍게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을 입에 즐겨 담고 빈말을 남발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직도 자기 입 하나 못 다스리는 사람, 나이값도 못하는 사람. 제임스 앨런은 말한다. 말은 인간이 걸어온 내면의 거리만큼 깊어진다. 말은 성품이며 침묵은 품격이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성품이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말하지만 신뢰를 얻는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말하지만 신뢰를 잃는다. 지혜로운 이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감정을 담은 말을 내뱉지 않으며 상대의 말 속 침묵까지도 경청한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다.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이며 가장 성숙한 자기 절제의 표현이다.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조절하지 못하고
말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 말은 타인을 위한 선물이자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을 무기로 쓰고 수단으로 다룬다. 제임스 앨런은 말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냐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겠다는 선언과 같다. 격려는 한 사람을 일으키고 비난은 한 사람을 꺾는다. 내 말이 타인의 하루를 결정짓고 있다면 그건 곧 나라는 인간이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뜻이다. 따스한 말은 고요하게 스며들고 거친 말은 오래도록 메아리친다. 생각이 곧 말이 되고 말이 곧 인생이 된다. 말은 결국 마음의 그림자다. 내가 하는 말이 어수선하다면 내 마음도 그만큼 흩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 말은 생각이 입으로 나온 결과이며 그 말은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칭찬은 칭찬을 부르고 불평은 불행을 부른다. 그러니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내고 있다. 제임스 앨런은 조용한 사람을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은 희귀하다. 그러나 그의 말은 천금의 가치가 있다. 그 입 다물라. 화가 차오를 때 입을 다물라. 남을 판단할 때 입을 다물라.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건 그 사람을 꺾기 위한 말인가?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한 말인가? 침묵 속에 품격이 있고 침묵 속에 신뢰가 있다. 생각을 다스리는 자만이 말을 다스린다. 말을 다스리는 자만이 자기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니 그 입을 잘 단속하라. 혀를 다스리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다. 품격 있는 어른이 되어 인생을 더 깊게 살아가보자.